안녕하세요. 네, 2020년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엑스템 온라인 과학 진로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엑스템은 대전 광역시가 주최를 하고요. 대전 마케팅 공사, 그다음에 여러 과학자들이 모인 사단법인 따뜻한 광월 벽돌 한 장, 그리고 과학 언론사시죠. 대덕넷에서 함께 주관하는 과학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엑스스템 온라인 과학 진로 토크에서는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엔지니어링, 공학, 그다음에 매스매틱스, 수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 계신 우리 과학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그 엑스스템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저희들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아마도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분을 모셨어요. 5분을 지금부터 저쪽 끝에서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지선 박사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쪽부터 할 줄 알고 편하게 있었는데 이쪽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건강한지, 어떤 질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요. 그런 검사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더 정확해질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 측정 표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 네, 환영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과장님. 네. 저는 건양대학교 호흡기내과 손지웅입니다. 저는 의사이니까 환자를 보겠죠. 환자를 보면서도 기초과학 연구로서 폐암의 원인과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나 우리 생체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고 또 치료로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코크로스의 김일항입니다. 저희 온코크로스는 현재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 질환, 암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AI 기법으로 찾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혈액종양 전문의이면서 현재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시는 교수님들이 단장님으로 포진되어 계신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은경이고요. 저는 김은존 단장님 아래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냅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기초부터 자폐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지선 박사님은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연구원이시고 우리 과장님은 병원에서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 대표님이라고 하시는데 온코크로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이시면서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이은경 박사님은 또 연구원이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연구소에서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미래 직업군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저희 바이오 분야에서 의사 선생님도 되실 수 있고 요즘에는 또 벤처기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도 오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들은 한번 직업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과학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5명의 우리 과학자들이 어렸을 때 또 어떤 계기로 과학자가 됐는지 언제 어떻게 그 과학자가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은경 박사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이번에는? 네, 이번엔 제가 먼저네요. 사실 과학자라는 단어가 위인전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하죠. 네. 사실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거는 초등학생 이후로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국가 자격증을 딸 수도 있지만 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어떠한 증명서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학위를 조금 빨리 딴 경우고요. 전 26살에 학위를 땄구나. 학위를 땄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학교 그리고 모든 연구소에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청소년 때보다 27살에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이제 아니죠. 과학자가. 시작은 고등학생, 아, 중학생 네. 때 했던 거죠. 근데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사실 아시안이고 여자고,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좀 대접을 받으면서 대우도 받고 싶고 이런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큰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네, 네. 네. 우리 김일랑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또 의사가 되셨고 또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의사를 이제 이렇게 손중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과학을 많이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서울아산병원에서 전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이게 과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환자 보는 거를 위주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일부 레지던트를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스탠포드에 한 달간 가 있었는데 그 옆에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그 물질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하고 정말 잘 맞는 물질을 발견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차에 카이스트의 의과학대학원으로 이제 의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이 연구를 거기 가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졸업을 하고 다시 아산병원에 돌아가서 이제 혈액종양내과 이제 종양내과 그 펠로우 과정이라는 전임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환자를 보게 됐는데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는 건 이 한 명만 보지만 제가 만약에 뭔가 회사를 차려서 여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면 제가 보지 않은 환자도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회사까지 하게 됐고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많은 우리 그 고3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보면 그 의사로서도 그 해결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대표님처럼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많아지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은 병원에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학자로서 예, 저도 뭐 어릴 때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밖에 없었는데요. 환자를 보면서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교과서적인 치료를 해도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찾기 위한 것은 과학자인 연구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환자를 앞으로의 미래의 환자를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과학자의 길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정지선 박사님은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과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수학도 되게 싫어하고 사실 네. 저는 고등학교 문과였었는데 네. 네, 근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과학을 좋아해서 이걸 지금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보라고 해서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학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네, 저도 과학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직업으로도 삼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 직업사전에 과학자라는 직업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로서의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는 사실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대학 전공이 한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한약학을 전공하게 된 게 그냥 약초가 너무 궁금했어요. 거기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뭐 기가 허하다, 뭐 혀를 보하다 이런 것들이 진짜 저게 증명이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탐구할 수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제 그 과를 가게 됐고 거기서 내가 측정한 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또 그거를 찾아서 지금 현재 표준과학연구원까지 그냥 이렇게 쭉 흘러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처럼 제가 되게 막 웅지를 품고 뭔가 인류를 위한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었지만 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지선 박사님은 문과 출신인데 네. 과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군요. 저는 그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살다 보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놀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고 동네 산이나 뭐 이렇게 들이나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살다 보고 이제 그런 거를 놀이기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사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만드는 것도 좀 재밌었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한 메커니즘 기작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저는 이과 쪽에 이렇게 기울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과학자가 됐는데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하면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지선 박사님은 또 문과 출신이니까 남다르게 네. 더 과학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면 그러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흑심을 좀 한번 품었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흑심을 품었습니다. 흑심. 네. 노벨상을 타고 싶다는 아, 흑심을 네네. 품었었습니다. 꿈, 여하튼 네, 꿈을 석사 가지셨네요. 과정 때, 네, 석사 과정 때, 당시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도 되게,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자로서 부분이, 2015년도에 노벨 화학상이었겠죠? 죄송합니다. 닮고 싶은데도 무슨 상이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국의 투유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개똥쑥이라는 것에서 말라리아 타미플루. 네, 맞아요. 그건데 제가 한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약초를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일확천금과 명예와 부와 네. 그래서 그 흑심으로 논문들을 막 찾고 있던 것들이 결국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손지훈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릴 때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까지 성장하시면서 성장하실 이제 과학자가 됐을 때까지 크면서 학생 이제, 때 학생 때 물론 뭐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겠죠. 공부는 했겠지만 이제 뭔가 호기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셔버린 카세트 그러니까 녹음기가 한 10개 이상 넘고 뜯어보고 다시 또 조립해보고 뭐 이런 과정 실수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희들 나이 때는 라디오나 카세트 한 번쯤은 열어봤던 기억들이 있죠. 저도 그랬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의대 다닐 때나 뭐 레지던트 할 때나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 일단 공부하는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레지던트 때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의사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결국에는 군의관을 가든지 공보위를 가는 시기거든요. 계속 바쁘게 살아오다가
그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카이스트를 가 있어서 그런 실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학위를 따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때까지도 뭐 이건 확신 자체는 없었어요. 이게 병원을 이제 회사 같은 걸 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확신은 없었는데 하면서 좀 더 지금도 저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자가 아직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도 제가 거의 취침 시간이 새벽 2시 정도에 자거든요. 하루 동일 이제 메일 정리하고 또 돌아온 메일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뭐 노력이라기보다는 이 과학자라는 영역은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신다는 김일랑 대표님이셨습니다. 우리 이은경 박사님은? 네, 세 분이 저의 또 다른 자아신 줄 알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노벨상도 타고 싶고, 저는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는 않아서 과학상자가 저희 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상자 뜯어보고, 그 다음에 아직 저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 30대 초반이라서, 30대 첫 초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저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과학자로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 역설적으로 제가 막 대학교 다닐 때 학부 과정도 되게 빡세게 되게 열심히 들었지만 일도 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 강사라도 일했었고 그래서 되게 좀 투잡, 쓰리잡을 뛰던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고 그냥 이것만 하면 너무 좋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노력을 안 할 수 있어서 이게 좋았어요. 나머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과학은 하면 재밌고 신나고 쉽고 좀 그랬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학과 공부, 학위 받을 때까지는 학과 공부를 정말 충실히 정말 이게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정답보다는 어쨌든 그 주어진 과목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과학적인 사고도 생기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의 틀을 제공하는 게 이제 수업밖에 없잖아요. 우리 청소년 때 특히 대학 다닐 때 특히 이제 더 그랬었는데 그때 조금 남다르게 그 과목을 좀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이제 생명과학자 또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이은경 박사님처럼 뇌를 연구하시는 뇌과학자 저는 이제 미생물을 하는 미생물학자인데 이 학생들이 지금 뭐 중고등학교 또는 뭐 대학교 학생들도 있을 텐데 청소년들한테 어떤 뭐 좋은 말씀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에 새기면서 나중에 과학자 특히 이제 생명과학자가 될 수 있을 건지 한마디씩 좀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실래요? 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랑 나이가 제일 가까우니까, 저는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곡선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네. MBTI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와닿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ESFJ였어요. 근데 그 과학 대학원을 오고 나서 일하는 머리를 가지고 MBTI 물론 이게 비과학적인 게 좀 섞여 있긴 하지만 해보니까 INTJ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J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 말고는 완전히 다 다른 알파벳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와닿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일희일비하고 나온 데이터에 들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실험이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다. 당연히 돼야 되는 걸 내가 발견한 거다. 그럼 여기서 또 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침착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학자가. 왜냐하면 제가 발견하면 너무 신나거든요.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막 이게 세상을 다 가진 거 이걸로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아니야, 이거 틀렸을 수 있어. 제가 리뷰어 마인드로 아니야, 이거 잘못됐을 수 있어. 이걸 다시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냉철함, 침착함, 좀 약간 플랫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네. 우리 김일랑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좀 본다면
이제 뭐 꼭 과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자가 되고 싶은 분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미래에 어떤 걸 하게 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회사 대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제 학생 때 친구들이나 레전드 때 동기들도 그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어른들이 충고를 하는 거에 뭐 꼰대가 뭐 말하는 이런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좀 더 오래 사신 입장에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거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윗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아, 뭐 경험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저도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지나와서 보면은 제가 의사로만 안 있고 어디 연구소에도 가보고 카이스트에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적성을 찾아가는 경험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한테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런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도 필요하고 나중에 자기가 직업을 얻고 나서도 그 후에도 계속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자기한테 정말 맞는 게 있다면 뭐 요즘에 잘 나가는 유튜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회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그 과정, 그 부분의 최고가 되는 뭐 교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방향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지훈 과장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학생들은 1, 2년 늦어지는 거는 인생의 긴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뭐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가 어떤 큰 뭐 좋은 대학을 안 가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중에 나와서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막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라.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일 자체가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 학생했을 때 결정되지 않아도 군대 갔다 와서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해도 되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 다시 들어가도 되고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지선 박사님은 예, 학생들에게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딱 맞는 말씀들만 해주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면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면 얘기하시고 저는 그냥 의심하지 말지어다. 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건 그냥 열심히 하면 다 언젠간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네, 의심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박사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데 아주 조금 네. 제가 아이가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커서 뭐가 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다 컸는데 했더니 엄마 아직 할머니보다 어리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아들에게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아, 나는 아직 어리구나. 할 수 있는 게 많고 앞으로 또 할 거를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의심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하고 싶은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대전에 굉장히 잘 나가는 바이오 벤처의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원을 뽑는데 직원의 첫 번째 요건에 뭐라고 썼냐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한 성인. 굉장히 어렵죠. 이 얘기는 아마 대학생들, 20대 이후의 대학생들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적인 사고 또는 자기 의견을 부모님께 또는 선생님께 주위에 있는 동료, 선배들한테 표현하는 방법. 그게 아마 과학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출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왕왕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과거에는 한 20대 정도 되면
20살 정도 되면 완전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요즘은 거의 한 30대 정도 이제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30이 되기 이전에 조금은 여러 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서의 어떤 마음 자세, 생각, 가치관을 형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리 이제 성장하고 계시는 과학자들도 많고 또 진짜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저희 연구단지에 모든 분야의 과학자들이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찾아와도 우리 박사님들은 되게 오픈마인드로 요즘은 다 우리 학생들을 만나주기 때문에 노크를 해주십시오. 혼자 찾아오십시오. 그 대신 그러면 더욱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코로나 시대가 왔고 또 이제 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과학적인 얘기보다도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즘에 각각 연구실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각각 어떤 과학자로서 이 연구 활동을 하시는데 흔히 말하는 언택 시대에 어떤 연구 환경 변화 또는 박사님들의 이 생활 패턴의 변화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어떻게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박사님? 네, 정지선 박사님. 저 연구원이 사실 측정 표준 국내적으로 측정 표준 국가 측정 표준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제 측정 대표 기관들끼리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게 다 없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절약되고 일단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뭐 저희는 대부분 파리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앞뒤로 이틀 이상은 뭔가 시간을 더 소비해야 되는 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 좋다. 이렇게 쉬워졌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차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아니요, 주위에? 비슷해요. 저희도 랩 미팅을 이제 화상으로 다 해서 줌이 굉장히 요즘 선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다른 화상 회의를 통해서 회의하는 거랑 근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있고 마스크 쓰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항상 그래 왔는데 그거를 연구실 밖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밖에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항상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혹시 병원에서의 어떤 변화 같은 병원에서요, 여러분 연구 환경 학생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병원에서는 지금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환자 보는 상황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고 연구에 있어서는 다른 연구기관하고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다 뭐 화상회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연구를 할 때 저희 연구들은 병원들은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인체 유래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좀 더 이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염에 대한 그 경각심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벤처 기업에서는 뭐 연구 환경 측면에서는 뭐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까? 일단 뭐 마스크를 다 쓰게 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불만들이 나오곤 있는데 뭐 최대한 자기를 보호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데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대면을 하면서 이 사람의 또 표정은 보이긴 하지만 이 느낌이나 이런 뭐 몸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그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들인데 제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의 리액션을 보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데 아무래도 대면을 했을 때는 뭐 한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국 기업하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예전에 대면을 해서 말을 할 때보다는 좀 그 상대방의
의중을 저희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저도 그 화상 회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오늘 오전에도 어떤 강의,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의가 있어서 있고 저녁 7시에도 외국하고 화상 회의가 또 있어요. 막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이 화상 회의를 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생명과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특히 의사 선생님도 오셨고 그 과학적인 베이스 사실을 베이스로 해도 좋지만 일단 우리 박사님들이 생각하실 때 코로나19는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건지 어떤 과학적인 사실 또는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도 한번 담아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이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이거 호흡기내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신 호흡기내과 제일 먼저 극복될 겁니다. 단 이게 극복되지만 이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른 변이를 가져와서 새로운 장벽을 또 만날 겁니다. 그 도전과 응징의 시기를 계속 반복해서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역시 우리 인간은 그러한 도전에서 살아남아서 왔고 앞으로도 살아남아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받고 응징하고 하는 과정은 반복될 겁니다. 네, 혹시 다른 박사님들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갈 때도 역병이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기록들을 다 뒤져보면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비슷비슷하게 해서 그때 당시에 비슷한 독감으로 사람이 죽어나갔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고, 지금처럼 팬데믹이 왔는 것처럼 앞으로도 팬데믹이 올 수 있고, 최근에 7월인가 뉴스를 보니까 흑사병이랑 그 다음에 인간한테 감염이 되는 돼지 독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지금 혼재된 상황이고 주기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고 지금 이런 거를 이거를 딱 중심으로 삼아서 이렇게 됐을 때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K방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빨리 이겨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국격을 높이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그 억만장자 비율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그 올라간 이유가 그 바이오 산업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을 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권보다도 바이오 산업으로 투자한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봤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당연히 가는 수순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박사님 혹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독감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국도 거의 1년 2만 명 이상씩 죽고 있지만 독감이 계속 이렇게 그 퍼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독감하고 현재 저희가 같이 살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뭐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코로나도 결국에는 뭔가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 그냥 같이 사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구상에 한 160만여 개의 무슨 바이러스 종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어쨌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몇 개밖에 안 왔잖아요. 지금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니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바이러스가 몇 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처럼 우리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뭐 백신 진단 오기 전에 미리서 진단하는 진단 기술 또는 치료제 미리서 또 맞겠다는 백신 기술들이 훨씬 과거 10년 전, 20년보다는 뭐 훨씬 발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것이 오더라도 그걸 미리만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연관돼서,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이 뭐 팬데믹 상황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발전될 수 있는 산업? 어떤 직업군? 어떤 직업이 좀, 우리 미래 학생들한테 미래 직업으로서 좋을까요?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과학자로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어떤 제시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우리 정지선 박사님이 마이크를 대셨네요. 네.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뭐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 이미 저는 배워온 그 과정이 지금 살고 있는 데에 최적화되어서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지금 이 변화에도 솔직히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하려고 이러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 네.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네. 근데 2020 원더키디가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2020년이 되면 세상이 저렇게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2019년 작년에 2020은 그냥 정말 공상과학이었을 뿐이야. 그대로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세상으로 2020년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도 어떤 직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알면 제가 지금 바꾸겠죠? 네. 근데 적어도 코로나 사태 시국에 따라서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전망 예측들이 많아서 네, 저는 그거는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박사님들께서. 저는 그 전망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가 3분기, 2분기부터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그 반도체 부분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커머스도 산업이 올라가고, 배달 지역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서비스 직업이 대면이 아니라 언택트로 가면서 비대면적으로도 개발이 되겠지만,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방송 시대 유튜브가 떠오르는 것처럼 개인 앱을 개발을 해서 사람을 모아서 그것으로 광고를 수주를 받는 게 사실 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인기 유튜버 분들도 스트리밍 숫자나 중간 광고 삽입되는 걸로 돈을 받는 것보다는 광고가 삽입이 돼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간편한 스마트 기기와 연결을 해서 하는 거를 아마 돈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화석학번인데 여기는 더 많은 고생대 학번이시겠지만 저는 좀 화석학번인데 저 때는 영어만 잘해도 대학교를 갔었어요. 다른 거 수능 등급 너무 낮아도 영어를 잘하면 무조건 대학교를 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영어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외국인들도 와서 다 영어로 말 거면 영어로 대답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개발자 분들이 하는 것처럼 코딩을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도 코딩을 배우는 학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인 앱을 만들어서 지금 예전에 카카오가 사람을 모을 때 했던 것처럼 늦긴 했지만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게 편리성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QR코드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게 자본주의가 가장 안 좋은 게 확산되는 게 이게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QR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그거를 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왜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이 금융 실명제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QR코드를 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가는 그런 것에 대한 실명제가 지금 생겨버린 거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 실명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저보다 지금 생각하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바라보시는 저희 회사도 AI 회사긴 하지만 결국에는 알파고 이후로 사람들이 다 AI 하는 시대에 와 있고 정말 많은 쪽에서 AI가 이용되고 있고 의료 쪽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AI가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영상 분석이라든지 뭐 병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다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AI 쪽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은 별로 없고 당연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AI 전문가들에 대한 몸값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다 쓸어갈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한 2, 30년 정도는 계속 이 과정이 AI 쪽에 관련된 일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점점 이쪽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부분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AI 전문가들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정말 많은 돈을 줘도 이게 더 많은 돈을 주는 회사들이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든 거 보면서 좀 미리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이런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중 그 직업을 얻을 때 좀 더 대우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지훈 과장님은? 제 생각은 아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한 직업이 될까? 하면 간호사예요. 왜? 의사는 AI한테 이제 많은 걸 의존하게 됐지만 간호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어주고 터치해주고 손으로 일일이 환자들을 케어하는 직업은 로봇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금은 빛을 못 보는 자리지만 미래에는 더 각광받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뺏어버린 자리를 인간은 뭘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 할 수 없는 것, AI가 할 수 없는 사람의 감정, 마음을 잡아야 되는 직업, 이런 직업은 훨씬 더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여행이 우리 자유롭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많은 미래 과학자들이나 예측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로컬이 뜰 거다. 멀리 가지 않고도 근처에 있는, 우리 동네, 특히 이제, 우리 도시에 살면 사실은 동네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동네라는 개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네가 뜰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 개인용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일회용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환경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분해성으로 전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전부 바꿔야 되는 과정이 더 필요하고, 현재 쓰레기로 싸우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생명과학자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 분야 아까 AI 말씀도 많이 하고 코딩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학생들에 대해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수학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절대 포기만 해야 될 게 수학이다. 스포자들이 너무 많다고 막 그런데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수학이다. 수학을 베이스로 해야지만 AI도 다 되고 수학을 잘 하게 되면 결국 통계하고 통계를 하면 결국 AI나 뭐 다른 부분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땅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 때는 그 두 가지 과목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또 과목이어서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한숨 쉬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들리나요? 힘내십시오. 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과학자가 돼도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게 노력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또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박사님들은 또 어떠신가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의견들은 어떠신지 우리 박사님들은?
우리 이은경 박사님 어떠세요?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잘하는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잘하는 일을 해도 잘하는 그 분야에 가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잘하는 거기서도 아주 약하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격차가 생길 때 오는 그 좌절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는 거를 좋아하면 가장 축복받은 거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리고 잘 하다 보면 그걸 좋아하게 돼요. 잘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지 못하는 거에 흥미를 가지기는 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잘하는 거랑 좋은 거를 비교하자면 잘하는 거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좋아하는 거는 잘하는 거를 하게 돼서 버는 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이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있는 부분이고 좋아하는 부분은 그거를 하면서 생기는 여유를 가지고 하고 만약에 이쪽이 좋아지는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쪽도 장에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특이하게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을 하고 있는 뭐 과학자인데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분도 되게 그냥 음악만 하시거나 과학만 하시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좀 더 독특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이제 이런 유튜버를 하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어떤 거를 하냐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뭔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영역을 일단 하시고 좋아하는 거는 뭐 취미 같은 걸로 하셔도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지훈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저 생각은 이렇게 소비자가 또 있지만 공급자가 소비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접목시키는 융합형으로 추진을 하시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자기는 계속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만 찾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융합형. 그러니까 의학을 하면서도 이렇게 창업도 하듯이 의학을 하면서 뭐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이렇듯이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접목해서 융합형으로 나가시면 새로운 소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선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잘하는 거를 박사님 말씀대로 내가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좋아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과학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과학으로 제가 직업으로 살고는 있는데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요. 말하는 거 좋아하고 누구한테 설명해주고 그거를 상대방이 이해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 제 스스로 오늘도 한 건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설명하고 말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잘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걸 하면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면 꽃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그 즐기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좋아하는 거를 정말 해야 되나 이렇게 또 텔레비전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직업을 확 바꿔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그 분들도 있긴 한데 상당히 조금 미화된 표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면에 보면 여지까지 잘했던 것도 성공을 많이 해서 어떤 거를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게 더 좋더라 해서 그 좋은 면만 쳐다보니까 그 앞서 노력했던 거 잘해서 성공했던 면이 아마 안 보이는 듯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좋은 것도 좋지만 저는 거꾸로 어쨌든 잘하는 거를 쫓아가면 또 오히려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좀 해봅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끔씩 과학자들이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지금 받으신 월급이 어떻게 만족스러우신지 또 뭐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우리 박사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가끔씩 가면 꼭 물어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있는데요, 어떠세요? 박사님 이거 되게 예민한 질문 아닌가요? 지금 기관장님도 보실 수도 있고, 네 어디선가 들으실 수도 있고. 더 많이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혹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은경 박사님은 이제 어떻든 이제 과학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신 단계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했고 뭐 이런 차이인데 어떠세요? 지금 받는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시급은 높습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릇해가지고 제가 화석학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로 돌려가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시급이 4,000원이었어요. 최저 시급이 4,000원, 3,000원 받으면 와 진짜 많이 받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급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장님이 그때 대표님이셨죠. 대표님이 제가 기다린 시간조차도 돈으로 주셨었어요. 그렇게 대우를 받았었는데 이게 팔자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또래보다는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아쉽지 않게 그리고 왜 돈을 벌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는. 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돈만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폴리메스가 유행하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모임에서 만나면 뭐 투자하는 얘기도 하고 뭐 무슨 얘기도 하고 요즘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부자예요. 그런 걸 찾아보고 정보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자라고 생각해서 조금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거에 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번만. 예. 의사가 많이 버는 직업이죠. 한데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아야 돼요. 그거를 아시고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는 이웃에 우리 아주 노령화되어 있는 국가가 우리 이웃에 있어요. 그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지쳐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국가에서 직업에 대한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이가 들면 이제 일자리는 숫자보다 사람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즐기시고 네. 수학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자로서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즐겁고 행복했을 때가 언젠지 혹시 생각을 해주셔서 어떨까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설이 증명이 되고 특히 논문이 없었도 됐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네, 논문. 네, 과학자들은 논문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죠. 예. 그런 때 저도 사실은 화장실 가서 웃습니다. 네. 우리 정지선 박사님 네, 논문 억셉트 받고요. 네, 하나 더 얹으면, 네, 저는, 그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제 외국인 학생을 가르쳤었는데, 그 학생이 학위를 받고 돌아가면서, 아직 이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삐뚤빼뚤한 아주 귀여운 한국말로 딱 한 줄의 편지를 저한테 줬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따뜻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도 서투른 친구가. 그래서 내가 적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과학이라는 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생각했을 때가 굉장히 문과적인 감성이 들어가나요? 여러분? 되게 행복했습니다. 물론 논문
논문이 억셉트 되면 제일 좋죠. 리젝트 그렇죠. 오면 제일 네. 슬프죠. 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회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곳이라 아직은 저희도 열심히 자라나고 이제 열심히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라 딱 그런 부분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병원에 있을 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 뭐 이게 진로 쪽이니까 이제 아산병원에 제가 있을 때 정말 안 좋은 암 환자가 있었고 그 환자가 너무 제가 당직을 쓰고 이제 의사들은 당직을 그대로 쓰고요. 다음날 똑같이 또 일합니다. 밤 사이에도 일을 하더라도. 네. 근데 밤 사이에 정말 안 좋은 환자가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다 이 환자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날밤을 꼴딱 세워서 이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이거 약 주고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게 정말 좀 아침에 이제 뭐 교수님하고 이제 저는 이제 레전트였고 교수님 회진도실 때 그 환자 이제 멀쩡히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좋아졌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레전트라는 건 이제 계속 턴을 하면서 도는 다른 과들을 돌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1년 뒤에 그 환자가 저희 회진을 갔는데 그 환자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해서 이 환자를 안 살렸으면 그 환자 1년은 없어졌겠죠. 그래서 정말 그때 이게 뭔가 좀 뭉클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이 사람에게는 1년을 벌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정말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날을 새고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그때가 뭐 지금도 정말 여러 환자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좋지만 그때가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순간은 몇 케이스 안 되고요. 멱살 잡히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네, 네. 제가 은우님의 보람 뒤에 얘기를 하려니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데 저는 제가 연구하던 프로젝트가 아무도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장난으로 저널 오브 네거티브 뉴로사이언스에 보내라고 다 안 나왔는 거를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할 만큼 일은 정말 많이 했는데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좌절해서 너무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 있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피규어 하나, 패널 하나하나씩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그거를 서브미션 했을 때 가장 기뻤어요. 네, 우리 이은경 박사님은 아직 그 연구 현장에서 바로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역시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 사실은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힘든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게 책으로 나오면 정말 기쁘죠. 하여튼, 모든 과학자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결과가 정말 남이 인정해 줄 정도로 좋은 결과다고 이렇게 손뼉을 쳐줄 때, 그때가 아마 논문을 냈을 때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때가 아마 가장 행복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하면, 저는 이제 미생물 분야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미생물 분야는 이게 제품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제품하고 연결될 때가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제 요즘에 또 미생물을 많이 먹잖아요. 먹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한 연구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뇌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우울증이나 뭐 다양한 그 뇌 질환과 관련돼 있다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어떤 게 현실에서 제품으로 나왔을 때, 그건 또 그리고 많이 팔렸을 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사실은 조금 행복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과학만 하는 뿐만 아니라 산업 쪽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과가 나오면 정말 우리 과학자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5분을 과학자들을 모시고 그 과학 진로 토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같이 진행을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박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인사하시고 우리 온라인 시청하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4차 혁명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을 모시고 비슷하게 과학 진로 토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학자들이 또 그 정부에 계신 분들 또 시민들, 특히 시민들 참여가 정말 중요한데요. 슬기롭게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서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과학진로 토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